혼례를 올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정히 앉아있던 새색시의 팔에서 갑자기 검붉은 핏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가려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누런 진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군 인두로 살을 천천히 찢어놓은 것 같은 끔찍한 화상이었습니다. 그 고통에 새색시의 입에서 결국 비명이 터져 나왔고 신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벽 위 그림자까지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혼례 직전에 꾸며놓은 치밀한 독살이었습니다. 옥 같던 소연의 두 팔은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부어올라 마치 뜨거운 물에 댄 듯 벌레께 변해 있었다. 그것은 독충에 쏘인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참혹하여 온갖 험한 꼴을 다 겪으며 살아온 유모조차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소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비녀함을 노려보았다. 어젯밤 계모 한씨가 새색시에게 주는 귀한 혼수라며 직접 팔목에 끼워주었던 옥팔찌가 들어있던 그 함이었다. 은실로 정교하게 세공된 그 아름다운 팔찌 안쪽에 사람의 살을 녹여버릴 만한 독한 침진액이 칠해져 있었음을 소연은 꿈에도 알지 못했기에 고마운 마음으로 팔찌를 끼고 밤새 잠이 든 것이 화근이었다. 손목에서 시작된 부기는 순식간에 어깨까지 타고 올라 목덜미에 붉은 반점을 피워올리고 있었고 소연은 숨이 가빠지며 온몸이 불덩이가 된 듯한 열기에 휩싸였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계모 한씨가 들어섰다. 그녀는 방 안의 참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두 손을 비벼대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이냐. 오늘이 어떤 날인데 신부가 이 지경이 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문에 어찌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단 말인가. 한씨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꾸짖음에 가까웠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고통에 신음하는 소연이 아니라 교배상 옆에 굴러간 옥팔찌를 향해 묘한 빛을 띠며 번득였다. 한씨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소연 곁으로 다가와 혀를 찼다. 대체 평소의 몸가짐을 어찌하였기에 혼례 당일에 이런 역병이 도진단 말이냐. 시댁 어른들이 보면 우리 집안을 뭐라 하겠느냐. 사대부가 이 여식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그녀의 말은 가시도 친 채찍처럼 소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소연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달싹였으나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고 그저 쉰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바깥에서는 이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는 신랑 행렬이 당도했음을 알리는 풍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하객들의 담소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흘러들었다. 그 흥겨운 소리들은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소연에게는 더없는 잔인함으로 다가왔다. 한씨는 창호지문을 살짝 열어 바깥 동태를 살피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유모와 하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듣거라. 지금 당장 신랑이 문턱을 넘을 판이다. 그런데 신부가 저 모양이니 이 혼사는 물 건너갈 판이 아니냐. 저 흉한 팔뚝을 보아라. 저 손으로 교배례를 올리고 패백을 바치겠느냐. 이 판사 대감댁에서 이 꼴을 보면 타호는 물론이요 우리 집안을 능멸하고 관아에 고발할지도 모른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씨는 잠시 뜸을 들이는 척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한씨의 시선이 문 밖에 서 있던 자신의 친딸 오키에게로 향했다. 오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눌러 담을 수 없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씨가 오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키야, 네가 언니를 대신해야겠다. 가문의 체면을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오키는 짐짓 놀란 척 손사래를 쳤으나 입꼬리에 번지는 옅은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언니의 혼례인데 제가 어찌. 한씨는 단호하게 오키의 말을 잘랐다. 시간이 없다. 지금 저 아이를 보아라.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다. 혼례상을 엎을 셈이냐. 네가 대신 가마에 타고 시댁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 판사 대감댁에서도 병든 며느리보다는 건강한 며느리를 반길 게 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궤변이었으나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강제적 명분이 되고 말았다. 소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겐독은 이제 전신으로 번져 온몸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고 정신은 몽롱해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계모와 이복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가 비수처럼 또렷하게 박혔다. 한씨는 하인들을 시켜 소연이 입고 있던 화롯을 벗기게 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연의 몸에서 억지로 옷을 벗기는 과정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거칠었다. 부어오른 팔목이 옷 소매에 걸려 살이 쓸리자 소연은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그 악문 이 사이로 가는 피가 배어나왔으나 한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소연의 속적삼이 드러나자 한씨는 코를 찡긋하며 혀를 찼다. 어서 저 아이를 곳간 옆 빈 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아무도 드나들지 마라. 흉한 꼴을 남에게 보일 수는 없다. 하인들이 늘어진 소연을 곡식자루처럼 들어올리는 동안 오키는 어머니가 건네준 화롯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봉황을 수놓은 화롯은 오키의 몸에 맞춘 듯 딱 들어맞았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이리저리 자태를 비추었다. 어쩜 이리 어울리느냐. 처음부터 네 옷이었던 게야. 한씨는 딸의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감탄을 터뜨렸다. 오키는 소연이 끼어야 했던 깨끗한 은팔찌를 손목에 걸고 사뿐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문 앞에서 곳간 쪽을 잠깐 곁눈질했으나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부잣집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평소 시기했던 언니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소연은 곳간 옆 빈방의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처지며 멀어져가는 계모와 이복 동생의 뒷모습을 보았다. 소리쳐 부르고 싶었으나 목구멍에서는 어머니 하는 간절한 신음만 간신히 흘러나올 뿐이었다. 무거운 나무 문짝이 닫히고 소연은 먹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손등에서 시작된 도끼는 이제 가슴까지 옥죄어올 듯 달아올랐고 억울함과 고통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만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마당에서는 신랑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함진아비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함사시오, 함사시오. 그 활기찬 소리는 소연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씨는 연지 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쓴 오키의 손을 잡고 안채를 나섰다. 하객들은 신부의 얼굴이 바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곱게 차려입은 오키를 보며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아이고 신부가 참 보름달 같아. 이 판사댁 참 복이 터졌구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오키는 고개를 수줍게 숙였지만 족두리 아래 가려진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네 사람이 매는 쌓인교에 올라앉자 가마꾼들이 우렁찬 구령과 함께 가마를 들어올렸다. 퉁퉁 북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대문을 빠져나갔다. 마을 어귀까지 늘어선 구경꾼들은 손을 흔들며 앞날을 축복해 주었으나 정작 그 축복의 주인공이어야 할 소연은 캄캄한 방 안에서 고통과 싸우며 홀로 신음하고 있었다. 한씨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행렬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손바닥 위에서 돌아갔다. 한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채로 들어섰다. 이제 곳간 옆에 처박힌 소연만 적당히 처리하면 이판사 대감댁에서 보내올 막대한 예물과 권세는 모두 자신과 오키의 차지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한씨는 간과하고 있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탐욕으로 밀어올린 그 가마의 종착지가 결코 비단 이불이 깔린 화려한 대감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마을을 벗어난 행렬이 강을 따라 나루터로 향했다. 본래 큰 길로 가야 했으나 엊그제 내린 장마에 징검다리가 떠내려갔다는 소식에 길잡이가 강상류의 산길을 택했던 것이다. 울창한 숲이 해를 가려 대낮인데도 으슥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가마 안에 오키는 다가올 부귀영화에 취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가마가 바위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상상했다. 시댁에 도착하여 수많은 하인의 시중을 받으며 비단 이불에 눕는 자신을, 남편이들 박선비의 사랑을 독차지할 나날들을. 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고요하던 산속에서 갑자기 찢어질 듯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숲 곳곳에서 험상고는 사내들이 튀어나와 행렬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우레와 같은 고함과 함께 나타난 자들은 이 근방에서 악명이 자자한 산적대였다. 가마꾼들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짐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산적이다. 도망쳐. 비명과 아수라장 속에서 박선비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맞섰으나 수정 열쇠에 밀려 하나둘씩 쓰러지거나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가마는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고 충격에 놀란 오키가 무슨 일이냐 소리치며 가마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서 있었다. 산적 두목 곽돌이었다. 텁수룩한 수염에 호피 가죽을 두른 그는 겁에 질린 오키를 내려다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오늘은 재물복에 여색 복까지 터졌구나. 비단옷의 금은 폐물이라 산채의 안주인으로 딱이 아니냐. 오키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공포에 질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곽돌은 거칠게 오키의 팔목을 낚아채 가마 밖으로 끌어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귀한 집 딸입니다. 재물을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 제발. 오키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으나 곽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녀를 쌀자루처럼 어깨에 둘렀다. 귀한 집 딸이면 몸값도 두둑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 내 색시 노릇부터 좀 해야겠다. 산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약탈한 재물과 함께 오키를 끌고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텅 빈 산길에는 부서진 가마와 주인 잃은 혼례 물품들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고 바람에 나부끼는 청사초록만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행렬의 흔적을 쓸쓸히 증명하고 있었다. 곳간 옆에 갇힌 소연의 고통이 무색하게도 운명은 얇고는 장난처럼 오키를 더 험한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산적들의 소굴인 독수리봉의 밤은 먹장보다 어두웠고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거친 사내들의 술판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오키는 산채의 허름한 움막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부러울 것 없는 안주인을 꿈꾸며 화려한 가마에 올랐건만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비단이 아니라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거적대기였고, 귀에 들리는 것은 낭군의 다정한 속삭임이 아니라 산적들이 질러대는 괴성이었다. 찢어진 화롯 사이로 드러난 하얀 살결에는 산길을 끌려오며 생긴 생채기가 붉게 나 있었고, 곱게 올려 빗었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귀신꼴을 하고 있었다. 오키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먹였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곳에 제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선명한 통증뿐이었다. 움막 밖에서는 돼지 잡는 소리와 함께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산적 두목 곽돌은 약탈한 혼례 음식과 술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자, 마셔라. 오늘 우리 독수리봉에 경사가 겹쳤다. 재물도 얻고 내 색시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느냐. 부하들은 환호하며 술잔을 높이 쳐들었다. 곽돌은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움막 쪽으로 음흉한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을 느낀 오키는 소름이 돋아 더 깊숙이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소연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래,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겐독에 오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대신 가마를 탈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 애초에 그년이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고 있는 거야. 오키의 마음속에서 공포는 차츰 도끼 어린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신의 욕심이 자초한 일임에도 끝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한씨의 집 곳간역 빈방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만이 방 안의 냉기를 더하고 있을 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소연은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렌독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손목에서 시작된 붉은 반점이 가슴을 지나 배까지 번졌고 온몸의 피부가 불에 타는 듯 화끈거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소연은 열기에 들뜬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입술로 물을 찾았으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 좀.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아 문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했다. 어릴 적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프면 밤새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던 따스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소연은 그 기억을 붙잡으며 멍하니 천장을 보았다. 그런데 소연은 가만히 누워있지만은 않았다. 열기에 몽롱한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부여잡은 그녀는 방구석에 놓인 물 항아리를 눈으로 더듬었다. 하인들이 곡식에 뿌리려고 들여놓은 거름물 항아리였으나 그 옆에 빗물을 받아둔 작은 사기 그릇이 하나 있었다. 소연은 부어오른 팔로 바닥을 짚으며 한쯤씩 기었다. 손등이 흙바닥에 쓸릴 때마다 살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어갔다. 마침내 사기 그릇에 닿은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퍼서 부어오른 팔 위에 천천히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살에 닿자 아주 잠시나마 불길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은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갈라진 입술을 적셨다. 죽을 수는 없다. 아직 죽을 수는 없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 소연은 젖은 속적 삼차락을 찢어 팔목에 두르고 벌게 부은 살 위를 꽁꽁 동여맸다. 그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응급조치였으나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담긴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유모 강씨였다. 그녀는 한씨의 눈을 피해 부엌에서 몰래 챙겨온 물 한 사발과 식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아가씨, 아이고 이를 어째. 유모는 퉁퉁 부어오른 소연의 팔을 보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진물이 배어나온 살결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려웠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상체를 일으켜 물을 먹였다.
타는 목에 시달리던 소연은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으나 목구멍이 부어올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소연은 그 택의 탈에 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토해내는 소연의 등을 두드리며 유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불쌍하신 우리 아가씨, 어찌 이리 모진 팔자를 타고나셨습니까? 금마님이 살아계셨다면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유모의 통곡에 소연은 힘겹게 눈을 뜨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모,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자신보다 유모를 더 걱정하는 소연의 착한 심성에 유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유모는 품속에서 몰래 가져온 참기름 종지를 꺼냈다. 이게 십독에 좋다고 하더이다. 냄새가 좀 나더라도 참으셔야 해요. 유모는 정성스럽게 참기름을 소연의 환부에 발라주었다. 차가운 기름이 화끈거리는 피부에 닿자 소연은 잠시나마 불길이 한꺼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유모, 어머니와 오키는 어디 갔어? 소연의 물음에 유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말도 마세요. 오키 아가씨가 아가씨 대신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습니다. 마님은 지금 안채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앞섰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보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다. 안채 대청에서는 한씨가 술상을 차려놓고 홀로 자축의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술기운과 탐욕으로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하하, 내 평생 소원이 오늘에야 이루어지는구나. 눈에 가시 같던 전처 자식은 곳간에 처박히고 내 배 아파 낳은 오키는 대감댁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한씨는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며 어깨춤을 추었다. 한씨의 눈앞에는 이판사 대감댁에서 보내올 논문서와 비단,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환영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이미 정경부인이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허공에 대고 후통쳤다. 이놈들아 뭐들 하느냐. 대감댁 며느리 모시는데 길을 비키지 않고 그 괴기 어린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착각을 깨주는 이는 없었다. 다시 독수리봉의 밤, 술판이 파하고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곽돌이 비틀거리며 움막으로 들어왔다. 술 냄새와 노린내가 뒤섞인 역겨운 입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오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오냐, 내 색시. 이제 밤도 깊었으니 첫날 밤을 치러야지. 곽돌이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오지 마세요. 저리 가란 말이에요. 오키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으나 곽돌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뛰는 그녀의 모습에 더 흥분한 듯 굵은 팔뚝으로 오키의 허리를 낚아챘다. 양반집 규수치고 힘도 좋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짐승 같은 힘에 눌려 바닥에 쓰러진 오키의 비명은 산중의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한씨의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난 한씨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머리야, 물 좀 다오. 하녀가 받쳐든 꿀물을 단숨에 비운 한씨는 문득 딸 생각이 났다. 지금쯤이면 시댁에 도착해서 첫날 밤도 잘 치렀겠지. 이 판사 대감댁에서 혼수 답례가 올 때도 되었는데 한씨는 기대를 품고 대문 밖을 서성였다. 그러나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고 대신 마을 어귀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장을 보러 다녀온 하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른 하인의 모습에 한 씨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으나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호들갑이냐? 대감댁에서 사람이라도 왔느냐? 그게 아닙니다요. 어제 산길을 넘어가던 가마 행렬이 산적대의 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인의 말에 한 씨는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다. 뭐라고? 산적.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예, 가마꾼들은 다 도망치고 가마에 타고 있던 신부가 산적 두목에게 납치되었다고 합니다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내 딸, 내 오키가.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하려 했으나 순간 멈칫했다.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가마에 탄 것이 소연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오키라고 소리치면 딸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 탄로나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한 씨는 급히 입을 막으며 속으로 피를 토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소연을 죽이려다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한 씨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으로 일그러졌으나 겉으로는 소연이 잡혀간 것처럼 연기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한편 산적에게 끌려간 오키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곽돌은 아침부터 오키를 깨워 부엌으로 내몰았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당장 나가서 밥을 지어라. 오키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 쌀을 씻어본 적도 부를 때 본 적도 없는 그녀에게 산채의 부엌일은 고역 그 자체였다. 거친 산적들은 지나가며 그녀를 희롱했고 그럴 때마다 오키는 치욕에 입술을 깨물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때려 했으나 매캐한 연기만 피어오를 뿐 불은 붙지 않았다. 에이, 양반집년이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먼. 지나가던 늙은 산적 할멈이 오키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다. 밥을 못하면 굶어야지. 별 수 있나. 오키는 매운 연기에 눈물을 쏟으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가로태에, 가로태에. 조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관아에 신고를 하자니 딸 바꿔치기가 들통날 테고 가만히 있자니 내 딸이 산적놈들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 뻔하고 한 씨는 좁은 방을 뱅글뱅글 돌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 번뜩이는 꾀가 떠올랐다. 그래, 어차피 사람들은 소연이 납치된 줄 안다. 이 판사 대감댁에 가서 소연이 잡혀갔다고 알리고 몸값을 내놓으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대감댁 체면에 며느리를 구하려 돈을 쓸 것이다. 그 돈으로 산적놈들에게 가서 오키를 빼내고 나중에 소연은 병으로 죽었다 하면 감쪽 같을 것이다. 한 씨는 곧바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표정을 비장하게 꾸몄다. 여봐라, 가마를 대령해라. 사돈댁에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겠다. 박선비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혼례 행렬이 산산조각나고 신부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이 판사 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신랑 박선비는 분노와 자책에 이를 갈고 있었다. 내가 못난 탓이오. 내 칼이 무디어 신부를 지키지 못했소. 그는 마당에 꿇어앉아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아이고 사돈 어른 하며 곡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 씨였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짓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선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방님, 제 딸 소연이, 불쌍한 내 딸이 산적놈들에게 잡혀갔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녀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다. 박선비는 한 씨의 손을 잡으며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모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인을 구해오겠습니다. 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됐다. 이제 이 멍청한 선비놈을 이용해 오키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한 씨가 간구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진짜 신부 소연의 존재였다. 한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유모 강 씨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곧간 옆방의 자물쇠를 돌도끼로 내리쳐 부수었다. 아가씨,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마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의원에게라도 가야 합니다. 유모는 거동조차 못하는 소연을 업었다. 소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진물이 흐르는 팔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유모의 등을 적셨다. 유모, 나 무거워. 소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유모는 이를 악물었다. 아닙니다.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유모는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 마을 외곽의원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길을 달리는 유모의 등 위에서 소연은 멀어져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러나 이제는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그 집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산적의 아내가 되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오키, 딸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쌓아 올리는 한씨, 군독에 신음하며 집을 탈출한 소연. 이 세 여인의 엇갈린 운명은 머지않아 한 곳에서 부딪혀 폭발하게 될 터였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웅장하고도 두려운 울림으로 산하를 진동시켰다. 박선비의 집 사랑채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벽에 걸려있던 장검을 꺼내어 숫돌에 갈고 있었다. 쓱싸, 쓱싸 규칙적으로 울리는 칼 가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무겁고 비장하게 방안을 채웠다. 신부를 잃었다는 자책과 산적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마당에는 그가 사제를 털어모은 장정, 열려남은 명이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박선비는 칼날을 빛에 비추어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내 기필코 그놈의 목을 베어 부인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씨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그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사방을 살피기에 바빴다. 서방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구해와야지요. 한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딸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비밀이 탄로 날까 하는 초조함이 더 컸다. 박선비는 한씨의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딸이 납치된 어미라면 혼절을 하거나 오열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한씨는 연신 몸값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관아에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며 은밀한 거래를 종용하는 기색이었다. 박선비는 칼을 칼집에 꽂으며 차갑게 물었다. 장모님, 어찌 관아의 힘을 빌리지 말라 하십니까? 도적을 소탕하려면 관군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씨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다가 이내 눈물을 짜내며 변명했다. 아이고, 서방님도 참, 관군이 움직이면 소문이 날 것이고 놈들이 제 딸을 해코지하거나 돌아온다 한들 여인의 정절에 흠이 났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럴듯한 핑계였으나 박선비의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했으나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마을 외곽의 허름한 의원집, 퀴퀴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늙은 의원이 소연의 팔을 살피고 있었다. 겹겹이 감았던 피 묻은 천 조각을 풀어내자 드러난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진물이 흐르는 사이사이로 누런 구름이 흘러내리고 검붉게 변한 피부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의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야. 아주 독한 집진액,
그것도 살에 직접 문질러 놓지 않고서야 일이 될 수가 없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옆에서 지켜보던 유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분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가련한 아가씨입니다. 누구 자식인지는 묻지 마시고 그저 팔이라도 잘라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연은 고통에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유모의 손을 꼭 잡았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고자 하는 의지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끼가 이미 뼈에까지 스며들었네. 서둘러 빼내지 않으면 팔을 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내 비방을 써보겠지만 장담은 못하네. 의원은 날카로운 침을 불에 달구어 환부에서 독을 빼낼 준비를 했다. 아가씨, 참으시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것이오. 소연은 유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입에 수건을 물었다. 썩은 살을 베어내는 소리와 함께 소연의 몸이 활처럼 휘었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경련을 일으켰다. 유모는 소연을 꽉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붉은 선혈이 대야에 차고 방 안은 피비린내와 신음으로 가득했다. 이 처절한 수술은 억울하게 당한 자의 고통을 증명하는 의식이자 악독한 계모의 죄악을 소리 없이 고발하는 피의 증거가 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산을 향해 출발한 박선비의 일행은 주막에 들러 목을 축이고 있었다. 박선비는 한시 몰래 첩자를 풀어 산채의 동태를 살피게 했는데 돌아온 첩자가 뜻밖의 보고를 했다. 나으리,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채 근처 마을 사람들 말로는 놈들이 납치한 여인을 독한 년이라 부르며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 산적들도 쩔쩔맨다는데 평소 부인께서 그리 기가 세셨습니까? 박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혼 기간 동안 전해 듣기로 소연 낭자는 수줍음이 많고 정숙한 여인이라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주막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값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외상으로라도 약을 좀 지어주십시오. 박선비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처갓집에 함을 팔러 갔을 때 수줍게 다과상을 내오던 유모의 목소리였다. 주막 뒤편 허름한 의원집 마당에서 유모 강씨가 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자네, 소연낭자의 유모가 아닌가? 뒤를 돌아본 유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서방님, 아니, 박선비님.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방문 앞을 막아섰다. 박선비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여기에 왜 있는 것인가? 소연 낭자는 산적에게 잡혀가지 않았는가? 박선비의 추궁에 유모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만 저었다. 하지만 닫힌 방문 너머로 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자 박선비는 유모를 밀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순간 박선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피 묻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여인,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는 그 여인은 분명 자신의 정혼녀 소연이었다. 박선비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부인은 산채에 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런 몰골로 여기에? 소연은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사내의 모습에 그녀는 꿈인가 싶었다. 서방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박선비의 가슴을 후볐다. 박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시선이 이불 밖으로 나온 소연의 팔에 고정되었다.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으나 배어나온 피와 진무리 안에 감춰진 참상을
짐작하게 했다. 유모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선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가씨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계모님이 꾸민 짓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토해내듯 털어놓았다. 발찌에 발라진 갬도 혼례를 망칠 수 없으니 딸을 바꿔치기 한 계모의 계략, 곡간 옆방에 갇혀 죽어가던 아가씨를 데리고 탈출한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선비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차갑게 식기를 반복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부인,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도적대만 쫓고 있었소. 나를 용서하시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틀렸으니 부디 오키를, 제 동생을 구해 주십시오.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복 동생을 걱정하는 소연의 마음씨에 박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인륜을 저버린 폐악이자 하늘을 속이려던 대역죄였다. 한씨가 자신을 산채로 몰아간 까닭을 깨달았다. 오키를 구출한 뒤 소연은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을 꾸며 영원히 입막음을 하려 했던 것이다. 박선비는 소연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오. 내 반드시 부인을 살리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오. 오키 낭자도 구해오리다. 허나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오. 그는 의원을 불러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반드시 이 사람을 살려내시오.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주막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장정들을 소집했다. 그의 눈빛은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다면 지금의 분노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가운 서리빨이었다. 한씨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서자 한씨는 반색하며 달려들었다. 서방님,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어서 출발해야지요. 박선비는 한씨를 빤히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 아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박선비는 한씨는 아내라는 말에 움찔했으나 산채의 오키를 뜻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안도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럼 어서요. 박선비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 그래, 가야지. 가서 네 딸이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네가 저지른 죄악의 값을 치르게 해주마. 산채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키는 며칠간의 고초로 반쯤 미쳐 있었다. 비단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고운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산적 두목 곽돌은 오키가 일도 못하고 울기만 하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에이, 재수없는 년, 몸값이나 두둑이 챙겨야겠다. 그는 부하를 시켜 이판사 대감댁에 보낼 협박장을 쓰게 했다. 오키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언니의 팔찌에 둠을 바르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던 자신. 언니의 자리를 빼앗으며 느꼈던 그 짧은 쾌감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박선비와 토벌대는 횃불을 밝혀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씨는 뒤를 따랐으나 산세가 험해지자
숨을 헐떡이며 원망했다. 아이고, 선비 양반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나. 허나 박선비는 들은 척도 않고 속도를 높였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횃불의 행렬은 마치 주인을 잡으러 가는 저승사자의 대열처럼 위압적이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박선비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이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거짓으로 쌓은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아라.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바람에 도포 자락이 펄럭이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타오르는 불길이 독수리봉의 어둠을 붉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박선비가 이끄는 토벌대의 기습은 번개처럼 빠르고 맹렬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려라. 항거하는 자는 베어도 좋다. 박선비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매복한 장정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채로 쏟아져 들어갔다. 술에 취해 곤 떨어져 있던 산적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뛰쳐나왔으나 이미 기세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타는 냄새가 뒤섞여 산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선비는 선두에서 장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묵직하고 정확하여 덤벼드는 산적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힌 정원녀의 한을 풀고자 하는 분노의 표출이었다. 뒤따르던 한씨는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광경에 비명을 질렀으나 오직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었다. 오키가 어디 있느냐? 애미가 왔다. 산적 두모, 곽돌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왔다. 부하들이 속절없이 당하는 꼴을 보고 눈이 뒤집힌 그는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토벌대를 밀어붙였다. 어떤 놈들이냐? 감히 내 터에 발을 들이다니. 살아 돌아갈 생각은 말아라. 곰 같은 힘에 장정 두어 명이 나가 떨어졌으나 박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곽돌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놈이 두목이냐? 양반과 규수를 납치하고 폐악질을 일삼은 죄. 오늘 내 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곽돌은 코웃음을 쳤다. 허, 선비놈이 제법이구나. 내 색시를 찾으러 왔느냐. 아쉽지만 그녀는 이미 내 여자가 되었다. 그 도발이 박선비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푸른 불꽃 같은 눈빛으로 장검을 지켜든 박선비의 칼과 곽돌의 도끼가 맞부딪히며 괴음을 냈고 튀어오르는 불꽃이 두 사내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힘에서는 곽돌이 앞섰으나 분노와 냉철함으로 무장한 박선비의 검이 곽돌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몇 탑을 주고받은 끝에 칼날이 곽돌의 허벅지를 깊이 베었고 거구의 두목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두목이 잡혔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장정들의 외침에 남은 산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내던졌다. 박선비는 곽돌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신부는 어디 있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남은 다리도 베어버리겠다. 곽돌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뒤쪽 움막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선비는 한씨를 돌아보며 턱짓을 했다. 가보시지요. 장모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따님이 저기 있을 것입니다. 한씨는 그 눈빛이 어딘가 섬뜩하다고 느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움막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어둠 속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다. 오키야. 한씨의 떨리는 부름에 고개를 파묻고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전기가 빠져 있었다. 어머니, 오키의 쉰 목소리에 한씨는 딸을 와락 끌어안고 통곡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새끼. 귀한 것이 어찌 이런 꼴이 되었느냐. 애미가 죽일년이다. 모녀의 상봉은 눈물겨웠으나 그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선비가 횃불을 든 채 움막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뚜벅뚜벅 안으로 걸어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오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살아있었군요. 다행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씨는 황급히 딸을 등 뒤로 숨기며 올려다 보았다. 서방님, 보시다시피 아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어서 집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지요. 하지만 박선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뒷짐을 지고 한씨를 빤히 응시했다. 집으로 간다라. 어디로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낭자는 제 처가댁 둘째 따님 오키 낭자가 아닙니까? 박선비의 급소를 찌르는 말에 한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방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산적놈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이 아이는 서방님의 정혼녀 소연이가 아닙니까?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산적 두목 곽돌조차 기가 차다는 듯 하고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다. 박선비는 낮게 웃었다. 소연이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낭자의 팔은 멀쩡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씨가 당황했다. 그야 산길에 끌려오며 좀 다쳤겠지만 멀쩡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박선비의 표정이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품속에서 피와 진물이 말라붙은 붕대 뭉치를 꺼내어 한씨의 발치에 던졌다. 이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한씨는 바닥에 떨어진 붕대를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박선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다. 내 이미 마을 의원에서 진짜 소연 낭자를 보았소. 독한 눕게 살이 썩어 문드러져 팔을 잘라내야 할지도 모르는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그 여인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이 멀쩡한 팔을 가진 여인을 소연이라 우기는 것이오. 한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오키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자백은 한씨의 거짓말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움막 밖으로 끌려나온 한씨와 오키 그리고 포박된 산적들이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혀졌다. 박선비는 장정들과 산적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천지 신명이시여 들으소서. 여기 이 독부는 전처의 자식이 미워 혼례날 신부의 팔찌에 둠을 발라 자식의 몸을 못쓰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가문의 체면을 핑계로 제 친딸을 가마에 태워 사기 혼례를 꾸몄으며 하늘이 노하여 도적을 만나게 되자 병든 전처 자식을 죽은 셈 치고 이 끔찍한 죄를 덮으려 하였다. 토벌대원들은 웅성거렸고 심지어 산적들조차 경악하여 혀를 찼다. 세상에, 우리 같은 도적놈들도 제 자식 귀한 줄은 아는데 엄이라는 작자가 어찌 저리 독할 수가 있어. 곽돌은 킬킬거리며 한씨를 비웃었다. 이마님, 내가 사람을 많이 해쳤지만 마님처럼 사람 속을 태워 죽이는 재주는 없구먼. 나보다 더한 악당이 여기 있었네. 그려. 한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박선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서방님, 아니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이 늙은이의 욕심이 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오키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오키마는. 그녀는 땅에 머리를 내치며 피를 흘렸다. 그러나 박선비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그는 차갑게 한씨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의 빗나간 모정이 두 딸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넣었소. 소연 낭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얻었고, 오키 낭자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치욕을 얻었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죄값은 관아에 가서 법대로 치를 것이오. 박선비는 장정들에게 명했다. 이 죄인들을 모두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산적은 국법대로 처벌할 것이요. 이 모녀는 사기죄와 일륜을 저버린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오키는 절망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실신해버렸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부귀영화를 꿈꾸었던 그녀의 결말은 포승줄에 묶여 죄인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였다. 한씨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오키야, 내 딸 오키야를 외쳤으나 그 외침은 메아리 없이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산채는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은 한씨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와 같았고, 붉은 빛이 밤하늘을 불길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또는 형틀에 묶인 한씨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다. 네,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구나. 전처 소생을 헤아려 독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 가문을 속이고 혼사를 조작하였으니 능지 처참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한씨는 형틀에 묶인 채 실성한 듯 웃다 울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재물과 권세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감옥의 창살만이 어른거렸다. 옆에 묶인 오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자신을 망쳤다는 것을. 자신 또한 그 탐욕에 동조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군중 속에서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들. 돌멩이는 한씨의 이마에 맞아 피를 냈으나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지옥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쳐라. 저 간악한 여인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도록 쳐서 다시는 헛된 욕심을 품지 못하게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에 집행관의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한씨의 볼기짝에 내리꽂혔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한씨의 비명은 인간의 소리라기보다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혀를 차면서도 누구 하나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50대의 매질이 끝나자 한씨는 거적대기처럼 늘어졌고 엉덩이와 허벅지는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사또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죄인 한씨는 전처 소생을 헤아려 독을 쓰고 혼사를 조작하여 양반 가문을 능멸하였으며 제 친딸마저 사지로 몰아넣은 대역 죄인이다. 이에 곤장 50대와 함께 평생 육지로 돌아올 수 없는 절에 고도의 위리안치를 명한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립의 세월을 살라는 형벌이었다. 한씨는 혼절한 상태로 포졸들에게 끌려나갔고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만 선명하게 남았다. 그 옆에 꿇어앉아 있던 오키는 떨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또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죄인 오키는 어미의 계략에 동조하여 언니의 자리를 탐하고 거짓 혼례를 올리려 하였다. 죄인 오키는 허나 어미의 강압에 의한 바가 크고 산적에게 겪은 고초도 적지 않으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허나 죄는 죄인지라
관비로 삼을 수도 있으나 박선비의 간곡한 탄원이 있어 방면하노라. 양반의 신부는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하니 이 고을을 떠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거라. 그것은 박선비가 베푼 마지막 잡이었다. 오키는 바닥에 머리를 느트며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풀려난다 한들 그녀의 앞길은 칠흑과 같았다. 그러나 풀려난다 한들 그녀의 앞길은 산적의 아내였다는 꼬리표와 폐륜을 저지른 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며 화려한 가마를 탔던 그 짧은 순간의 영광은 이제 영원한 수치의 멍해가 되어 목을 잰 것이었다. 계절이 흘러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다. 박선비의 봉가한 채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소연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은은한 유자향이 감돌고 있었다. 소연의 팔은 이제 붕대를 풀었으나 흉터는 깊게 남아 있었다. 랜독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검붉게 변색되었고 손가락은 예전처럼 곧게 펴지지 않았다. 소연은 가끔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문득문득 찾아오는 악몽에 몸서리치곤 했다. 그때마다 곁을 지키는 것은 박선비였다. 문이 열리고 박선비가 들어왔다. 그는 탕약 사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부인, 약 드실 시간이요. 의원 말로는 이 약을 꾸준히 드셔야 도끼가 완전히 빠진다 하더이다. 박선비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다. 소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흉한 손등을 소매 안으로 감추려 했다. 서방님, 이런 흉한 손을 매일 보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고운 비녀를 꽂아도 모자랄 판에 흉터투성이 손이라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박선비는 소연의 소매를 걷어내고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거친 흉터를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이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요. 모진 계모의 핍박과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내 곁으로 돌아와준 승리의 증표란 말이요.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옥비녀보다 이 상처난 손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요. 박선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탕약을 마시며 생각했다. 잃어버린 것은 고운 손과 허울, 좋은 체면이었으나 얻은 것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지아비의 마음이니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니겠는가. 박선비는 매일 밤 소연의 팔을 쑥물에 씻겨주고 직접 캔 약초를 지식여 붙여주었다. 그 지극 정성 덕에 소연은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바느질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 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박선비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혼례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거짓도 계략도 없는 진정한 잔치였다. 마당에는 차이를 높게 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국수를 나누어 먹었다. 사모간대를 쓴 박선비가 의젓하게 걸어 들어왔고 뒤이어 연지 곤지를 찍은 소연이 유모의 부축을 받으며 대청마루에 올랐다. 로모,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옥비녀 대신 박선비가 직접 매끈하게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비녀가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비녀 좀 보게. 모양새는 투박해도 신랑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구먼. 암 거칠애보다 속정이 중한 법이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봄꽃 같은 생기가 넘쳤다. 유모는 부엌 구석에서 행주 치마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큰마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아가씨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편히 눈 감으셔도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초라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오키였다. 그녀는 다해진 무명옷에 집신을 신고
등에는 남의 집 빨래 보따리를 쥐고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을 보는 오키의 가슴은 수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자리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 아니 애초에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소박 하나마 평범한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친 빨래에 물이 든 손가락은 갈라지고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 있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었어. 오키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풍악 소리가 등 뒤를 때리며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한편 머나먼 남녘 외딴 섬,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절벽 아래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 가마, 내 비단, 다 어디 갔느냐. 대감댁에서 보낼 예물이 올 때가 되었는데 한시였다. 유배 생활의 고통과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실성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할멈이라 부르며 피했고 한씨는 썩은 생선 대가리나 주워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바다를 향해 오키야, 내 딸 오키야, 애미가 잘못했다 를 목 놓아 불렀다. 대답하는 것은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소리뿐이었다. 소연의 팔에 툴을 바르려 했던 그 악독한 손은 이제 갯바위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남의 몸을 망가뜨리려 했던 손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핥히는 손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헝클어진 백발을 흩날리며 인과응보의 비참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10년이 지났다. 박선비와 소연의 집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노를황. 박선비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소연이 아이들의 간식을 챙기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그 거친 손으로 지은 약은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약손 보살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승화시켜 남을 돕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선비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오. 가마가 뒤바뀌고 운명이 뒤틀렸던 그날 말이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의 달을 응시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방님,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시련이 없었다면 서방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겠지요. 소연의 말에 박선비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옛말에 사필귀정이라 했으니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는 법이요. 욕심으로 쌓은 탑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덕으로 쌓은 집은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법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미소에는 풍파를 함께 견뎌낸 전우애 같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당의 살구나무에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대청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착한 부부에게 내려주는 축복의 꽃비와도 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남을 해치려 한 자는 스스로 화를 입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평범하되 위대한 진리를 되새기게 되었다 한다. 칼날 같은 삭풍이 몰아치는 섣달 밤이었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눈보라가 천지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으나 그 순백의 눈조차도
장터 뒷골목의 더러운 오물과 비참한 삶의 냄새를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허름한 주막의 부엌 뒷문이 쾅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에이, 재수없게 다 죽어가는 년을 어디다 쓰라고 거두느냐. 당장 꺼져라. 객사라도 하려거든 딴 데 가서 해. 주모의 독살스러운 욕설과 함께 던져진 것은 밥 한 숟갈이 아니라 다 타버린 재 한 줌이었다. 눈밭에 처박힌 여인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차가운 눈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동상이 걸려 검붉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늙은 노파처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고운 피부를 자랑하던 양반가 교수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오키였다. 오키는 기침을 토해내며 바들바들 떨었다.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피비린내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한때 어머니 한씨와 함께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언니 소연을 곳간에 가두고 쾌재를 불렀던 그 오만한 오키는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관비 생활과 도망자 신세를 전전하며 얻은 병든 몸과 뼈에 사무치는 후회뿐이었다. 춥다. 너무 추워.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10년 전 자신이 언니 대신 가마에 올랐던 그날 흩날리던 꽃잎처럼 보였다. 그때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 오키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갈 곳은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그 댐은 언니 소연이 살고 있는 고개 너머 박선비의 마을이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 자신이 그토록 질투하고 미워했던 언니가 정말로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치 없는 미련이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눈보라를 뚫고 걷는 길은 고행 그 자체였다. 집시는 이미 다 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발바닥을 찢었다. 오키는 걸음마다 붉은 핏자국을 남기며 산을 올랐다. 사력을 다해 고개를 넘자 멀리 박선비의 집이 보였다. 10년 전보다 훨씬 커지고 번듯해진 기와집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구수한 밥 짓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 평온한 풍경은 지옥 같은 추위 속에 오키에게 닿을 수 없는 천국과도 같았다. 오키는 기어가다시피 하여 대문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왔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낯짝으로 언니를 찾는단 말인가. 오키는 담벼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았다. 이러 몸에서 온기가 서서히 빠지며 정신이 혼미해졌다. 여기서 얼어 죽으면 언니가 아침에 나를 발견하겠지. 내 시체를 보고 울어줄까 웃을까.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옆에 작은 현문이 열렸다. 이 날씨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따뜻한 등불을 든 여인이 털배자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소연이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잡혔으나 기품 있고 온화한 인상은 여전했다. 눈 속에 웅크린 검은 형체를 발견한 소연이 화들짝 놀라 다가왔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얼어 죽습니다. 소연은 주저없이 더러운 거적을 두른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가까이 다가온 소연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유자향, 그리고 따뜻한 손길. 오키는 실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언니의 얼굴이 들어오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언니. 모기 소리만 한 그 부름에 소연의 손길이 딱 멈추었다. 등불을 들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다.
삶에 찌들어 병색이 완연했으나 이목구비는 잊을 수 없는 혈육의 것이었다. 오키니, 네가 정말 오키 맞는 거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등불을 눈밭에 놓아두고 오키를 와락 끌어안았다. 더럽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때는 미워했으나 결국은 가여운 내 동생이 살아서 그것도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어서 나와 이 사람을 안으로 들여라. 방에 불을 떼고 꿀물을 데워오너라. 소연의 다급한 외침에 하인들이 뛰쳐나왔다. 박선비 또한 사랑채에서 달려나와 이 광경을 보았다.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곧 아내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오키를 안채로 옮기게 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진 오키는 비로소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잠이었다. 사흘 뒤 오키가 눈을 떴다. 하얀 천장과 깨끗한 이불이 보였다. 내가 죽어서 극락에 온 건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손에 들고 깨어났구나. 몸은 좀 어떠니? 소연이 침상 곁에 앉아 오키의 이마를 짚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오키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언니, 나를 왜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오키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열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을 후볐다. 소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오키의 거친 손을 잡았다. 살아야지. 살아서 죗값을 갚든 복을 짓든 해야지. 죽는 건 도망치는 것일 뿐이야. 소연의 말은 단호했으나 부드러웠다. 그날부터 소연은 지극정성으로 오키를 간호했다. 마을 사람들이 저 못된 계모의 딸을 뭐하러 거두느냐 수군거렸으나 소연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10년 전 자신의 팔을 망가뜨린 것이 계모의 짓이었듯 오키 또한 그 탐욕의 희생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키가 조금 기운을 차리자 소연은 새 옷을 지어 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였다. 하지만 오키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오장육부가 이미 상했으니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으나 오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오키가 마루에 앉고 싶다 청했다. 소연이 부축하여 따뜻한 햇볕이 드는 쇳마루에 앉혔다. 오키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연의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니, 저 아이들이 언니 자식이야. 참 예쁘다. 흐릿하던 오키의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큰 아이는 서당에 다니고 작은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단다. 오키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산적놈의 아이를 가졌다가 잃었어. 그때 몸이 망가져서 다시는 아이를 못 가진대. 차라리 잘된 일이지. 나 같은 년의 핏줄이 세상에 나온들 불행하기밖에 더하겠어. 자조 섞인 말에 소연은 가슴이 아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연은 오키의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겨울 햇살 속에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원한과 아픔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옥팔찌와 가마의 전설이라 부르며 탐욕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삼았다 한다. 지금도 그 고갯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한 오키의 후에 섞인 한숨 소리와 먼 남녘 바다에서 들려오는 한씨의 통곡 소리를 기억하며 옷깃을 여민다고 한다. 그러나 박선비의 고택터에는 지금도 봄이면 살구꽃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로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하니
이는 착한 소연의 마음씨가 꽃이 되어 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대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거스르려 할 때 닥쳐오는 파멸의 두려움을 이 옛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